안녕하십니까, 이유희 기자입니다. 아까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의 진실, 역사학자와 언론은 사실을 말해라. 자, 아까는 채찍질, 군함도의 노동자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에 없고,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날 방송에서 조선인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길 가다가 납치, 유괴를 당했다는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이 일본인에게 이른바 노예 사냥을 당해 탄광으로 끌려갔다는 극히 일부의 증언을 마치 일반적인 사례인 것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이날 이날 방송 장면입니다. 방송 초반 강 교수는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일본 내 탄광으로 끌려갔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최원정 아나운서가 놀랐다는 듯이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에는 거의 인간 사냥을 하듯이 막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실제로 한 증언에 따르면은 심지어 그냥 길을 가는 사람도 그냥 트럭에 태워서 강제동원 현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서로를 막 돌아보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납치죠, 납치. 얘 납치입니다. 유괴네요.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는 애드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사실은 사전에 준비된 대본인 거예요. 이날 요 패널들의 이 대화 장면, 이 방송 제작진이 거의 제작진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이 조선인을 노예 사냥을 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왜곡인지, 정말 역사학자와 언론들은 모른다고 쳐요. 역사학자들 진짜 모릅니까? 저처럼 좀 관심 갖고 한 달 취재해본 기자도 아는데 당신들 진짜 모릅니까? 진짜 노예로 사냥을 해갔다고 믿어서 그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써도 침묵하는 겁니까? 자, 일단은 보십시오. 굳이 역사 연구까지 안 들어가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일단은 일본이 조선인을 모집 동원해 갔다는 기록이 방대한 역사 사료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신문 기사들이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일본의 북해도 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에게 200에서 300원의 거금을 선지급하면서 모집했다는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채용 계약을 어기고 계약 기간을 어기고 도시로 탈출하여 건축 잡부 등으로 일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동원자를 모집 증용하는 과정 전체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우연 연구원의 전시기 일본으로의 노무동원과 탄광의 노동 환경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은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 방식은 모집과 관알선, 징용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용,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그 징용이 결정된 거는 광복 바로 직전인 1944년 8월에 된 겁니다. 8월 달에 비로소 징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모집, 자발 공고를 내서 나 가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데려가는 모집, 그리고 관알선, 일본 관청에서 업체를 끼고 업체에 너네 얼마 할당을 해주고 업체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모집을 해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 각자의 노하우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그 일본에 보내는 그런 관알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네, 기록에 따르면은 모집 징용된 조선인이 일본까지 가는 기차싹, 배싹, 식비, 간식비 모든 제반 비용이 일본 기업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 이후에도 기숙사는 무료였고 만약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데려갔으면은 따로 비용을 내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택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증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노예 사냥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엄청나게 도항을 했습니다. 자, 도항에 대한 기록을 한번 봅시다. 제일 조선인 인구, 그러니까 일본에 건너가 있는 조선인 인구가 1910년에는 2,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938년 79만 명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38년에 79만 명이니까 광복 직전까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냐? 조선인에게 당시 일본은 일자리나 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지 결코 내가 막 노예 사냥을 당해서 목줄 잡아가듯이 끌려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정식 허가증은 없어도 배라도 몰래 타서 좀 가고 싶은 나라 그게 일본이었던 겁니다. 그 지금의 시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당시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때 시대 상황을 보자 이겁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은 그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시 모집과 동원을 하기 이전부터 일본 전역에 있는 탄광에는 이미 도항하고 해갖고 와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 천지였어요. 도항에 관한 기사죠. 도항자, 저지로, 부산항, 혼잡. 도항자는 하루 불과 50명. 경찰에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아서 50명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고 그 옆에 기사는 조선인의 일본 도항 하루에 600여 명이라고 경무국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항에는 일본으로 도항하겠다는 조선인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으로 돈을 주고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 간다는데 그걸 노예 사냥한다고 그렇게 그 여론을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렇게 선동하는 언론을 가만히 지켜보는 역사학자들, 당신들은 진짜 제정신입니까? 자, 또 세 번째 문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동진 교수가 3평 방에 8명에서 15명이 수용됐다는 그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과장이었냐면 제가 이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이때 보십시오. 강 교수가 이날 방송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최대 8에서 15명이 함께 생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면에는 우리가 보고 앉아있는 이 테이블보다 살짝 큰 규모의 8명에서 15명이 생활했다라는 자막이 떴어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치가 떨리는 그런 인권 유린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겠어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 겁니다. 3평에 막 15명을 밀어놓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겠다. 강동진 교수를 만났어요. 서울에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온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발언의 출처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은 사실 젠틀한 분이에요. 젠틀한 분이고 방송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좀 이런 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읽은 책도 있고 역사적 사료를 상당히 좀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책도 못 읽어봤냐? 기자라면 읽어보고 왔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책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책이 파도가 지키는 감옥섬이라는 책이었고 여기에서 내가 발언을 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 듣고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의 1943년 봄에 경남 의령에서 동원된 서씨 할아버지의 증언 부분입니다. 나는 하시마 북쪽에 있는 조선인 숙소에 수용되었다. 그곳에는 250명의 조선인이 있었는데 우리 일행이 들어오자 500명이 되었다. 2층에 있는 방 10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8명을 집어넣었다. 바다의 물보라가 강한 기세로 창밖에 널빤지를 때렸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1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를 3평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저도 기자로서 과장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증언이 한 3명이면은 한 2명에서 4명, 2명에서 한 5명, 이렇게 과장은 가능해요. 근데 이 책에는 8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최소 숫자로 잡고 2배 이상 부풀려서 8명에서 15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기적의 논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악질적인 거는 그 교수가 아니라 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악질적이었던 거는 이 증언에서 분명히 보면은 조선인 숙소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 방송에서는 자막으로 조선인 수용소라고 자막을 띄워서 내보냈어요. 참.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고 앞뒤 맥락을 추정해보니까 원래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은 조선인이 들어와서 좁은 방에다가 8명을 밀어넣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언만으로는 일시적인 수용이었는지 아니면 2년 동안 계속 그 방에서 8명이 생활했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속적인 수용인 것처럼 아주 단정해서 표현한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수용소라는 표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대인 수용소 아닙니까?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마치 조선인 군함도의 노무 동원자가 마치 감금 상태나 노예, 학살 대상자였던 것 같은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풍기는 그 수용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도 아우슈비츠를 내보냈어요. 자, 4번째. 군함도를 아우슈비츠와 동일시했습니다. 제작진의 프로그램 제작 의도는 하시마는 이제 군함도를 말합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대비시키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방송인 이윤석은 하시마 섬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성하는 일종의 구명보트의 역할을 하기를 기원한다 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과오를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방송인 이윤석 씨 책 많이 읽는다고 많이 인터뷰도 받고 방송에서 자랑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좀 실망입니다. 예. 군함도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아우슈비츠와 비유를 합니까? 물론 이것도 방송 제작진의 대본일 겁니다. 아우슈비츠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은 나치가 유대인을 무차별로 잡아다가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내걸고 잡아다가 독가스실에 가둬서 수백만 명을 살해한 그 현장 아닙니까? 역사적인 범죄 현장. 그 아우슈비츠를 군함도와 비유한다?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군함도를 묘사한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 교수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군함도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 있던 모든 탄광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일했습니다. 마치 일본인은 관리자고 조선인은 노예로 채찍질하면서 부린 그런 노동 현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저 갱도 끝에 막장에 일본인도 들어가고 조선인도 들어가고 같이 일하고, 그 중에 능력 있는 조선인은
위에서 뭐 석탄 채굴 현황 뭐 기록하는 그런 사무직도 일하고 다 같이 공동 노동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거의 언론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임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 수준을 제가 역사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당시에 조선인 노무 동원자들은 일본인에 비하면은 약 10%에서 20% 정도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거는 그 이완 연구원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조선인은 경력이 없어요. 대부분 경력이 없고, 일본인들은 5년차 이상의 숙련된 광부들이 그 대다수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탄광의 정책이 개인별 석탄 채굴량에 따라서 임금이 비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캐는 사람 더 주고 적게 캐는 사람 적게 주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별이 한 10에서 20% 나더라.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10에서 20% 정도 적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의 임금이 조선에 있는 면장의 연봉에 비하면은 3배에서 4배에 달했습니다. 조선인에 있는 일본인들 탄광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갱에서 일했고 능력 있는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인들은 본국에 송금하고 남은 임금의 약 40% 정도를 용돈으로 사용했고 돈을 사용할 휴일이 있었고 휴일에 여가와 유흥을 즐길 만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독신 남성은 기숙사에 무료 배정됐고 가족이 있으면은 사택에서 생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쟁의를 벌인 사실도 있고 자,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광부 중에 모집에 응해서 2년 계약을 하고 왔던 광부 중에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해서 다시 일한 노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맞으면서 막 감옥 죄수였다고 하면 2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나면 도망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사인을 해서 2년 더 일하고 싶다고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군함도가 뭐 노예 노동의 현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뭐 민주노총 같은 데서 강제 노동 징용자상 세우고 이런 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사실을 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유리한 증언만을 이용해서 완전히 지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에 있는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의 허락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모두 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객관적 사실관계입니다. 반일 민족주의 광기 조장하는 언론 학계.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과 군함도, 강제징용을 나치와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과 동일시하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조총련 사학계와 반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변주하는 역사 왜곡을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는 언론과 방송, 영화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중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일제시대 전공 역사학자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제가 이때 당시에 기사를 취재하고 사실은 말미에 이 출연진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제작진이 만든 겁니다. 아무리 신동주 교수는 저희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동진 교수의 설명인데 내주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수천 년의 시기 중에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방송을 하는 게 그때 제작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공자라고 해도 자기 전공 시대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그날 주제를 깊이 검토해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출연진들은 모두 제작진이 써주는 대로 방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저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로서 솔직히 그래도 역사학자들이라면 이런 방송이 왜곡돼서 나가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다면 학자로서 한마디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일 민족주의 정서가 그렇게 막 무섭게 있다고 해서 학자가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매체가 박유하 교수의 그 책, 박유하 교수와 관련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유하 교수 지금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역사적 사료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런 학자를 보면서 동료 학자들이 한마디 도와주지도 못합니까? 정말 저는 일본에 관한 일제시대에 관한 일본과 연관된 역사에 있어서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역사학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군함도의 진실 취재를 하고 이 기사를 쓰면서 제 개인적으로 집단 무의식적인 반일 감정에 묻혀있던 제 인식을 깨우칠 수 있었던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 기자들도 앞으로 일본의 문제에 다룰 때 감정이 너무 앞서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다 귀담아 듣는 그런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